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조금이라도 방치되거나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원래의 소리가 바뀌거나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율이죠. 피아노만 하더라도 자리만 조금 옮겨도 조율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현악기는 계절만 바뀌어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봄입니다. 그리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피었던 꽃이 초록잎에 자리를 내주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어제 중앙치매센터가 국내 치매 환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치매 관리가 더욱 필요할 텐데요. 정부에서도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중앙치매센터 변선정 부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충북, 영남, 제주가 나쁨,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큰데요. 서울 현재 기온이 11.2도, 한낮 서울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율은 꼭 악기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도 사람도 사람 사이의 사회도 가끔 조율하지 않으면 엉뚱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한영의 목소리로 조율 들으시면서 2018년 4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내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제 중앙치매센터가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7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추정 환자는 6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0.8%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정부는 국민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웠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상담, 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앙치매센터 변선정 부센터장 연결해서 치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 변선정입니다.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현황 보고서를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조금 더 좀 크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치매 추정 환자라는 말이 있고요. 치매 진단 환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진단 환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치매를 주 진단명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결과는 치매로 진단받고 건강보험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아직 진단받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 치매 역학조사 결과가 또 따로 있는데요. 예. 이는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전국의 사람들 이제 특정 기준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치매 유병률을 추정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이제 보고 계산을 다시 통계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정된 숫자는 저희가 치매 추정 숫자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에서 66만 1,700여 명.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한 10% 정도 유병률을 나타내고, 예. 예, 맞습니다. 17년 기준으로는 70만 명이 넘고요. 좀 숫자로 딱 들으시기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80세 이상 어르신 중 4분 중 1명은 치매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1명인데 예. 그 연령대가 8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4분 중 1분이 그렇죠. 치매 환자다. 야, 이거 굉장한 수치인데 사실 이런 수치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네네. 그 연령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관련 내용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향후 정책 등에는 어떤 식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까요? 이 구체적인 수치는 사실은 이제 정말 치매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언제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예. 양가 부모님 4분 중 1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기간 치매를 앓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매년 복지 관련해서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순위를 치매를 굉장히 높여야 한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우리나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지난해. 그래서 고령층 연령 비율이 높아지면 치매 환자 발생도 역시 높아질 텐데 그러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치매 환자 증가 배경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나이가 들면 치매 환자는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른 나라는 치매에서 이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인지 건강 또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우리나라 워낙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부족해지는 것도 또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뇌 건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 온갖 고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치매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좀 위험군 나이가 됐을 때 관리를 못하면 치매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나요?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요. 예. 중년기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중노년기의 우울증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2-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중년기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때군요. 예, 맞습니다. 아하. 이런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도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요. 예. 아무래도 젊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곳 젊은 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치매에 취약하고 치매 비중이 빨리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앙치매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혹시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에게 맡기나요? 다른 나라들도요.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치매를 이제 제일 위의 아젠다로 두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치매를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로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그 치매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도 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를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군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그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세계적인 추세군요. 이런 치매를 그냥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다들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시 이제 치매 얘기로 넘어와 보면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기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양 섭취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개인만의 어떤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1순위를 꼽으라면은 뭐가 될까요? 저는 1순위를 꼽으라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운동.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아. 예,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아무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예. 독성 물질 같은 것이 잘 제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이상 좀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운동 심장에도 좋지만 뇌에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아. 사실 현대인들이 젊었을 때부터 뭐 차량이라든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교통수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걷지 않게 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많이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은 뭔가요? 전동 차량인가요? 1인용 이동수단. 예. 그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그것도 좀 운동을 줄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치매라는 질병이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고 또 돈도 들어가는 게 현실인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관리비는 1인당 얼마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치매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이어서 치매 푸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2016년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54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직접 의료비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비용이라든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인데요. 네, 치매 경증일 때보다 중증일수록 당연히 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지고요. 실제로 2016년 말에 진료비만으로 한정했을 때에도 1년간 약 340만 원으로 분석이 돼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질환입니다. 야, 이게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줄은 또 몰랐는데 예. 어디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돌봄 비용에 많이 들거든요. 전문가에게 네. 좀 맡기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예, 아무래도 24시간 눈을 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배회를 하실 수도 있고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돌본다든지 가족이 돌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순환이죠, 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접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2천만 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스란히 치매 환자 가족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의료비는 치매가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은 10%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줄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편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 게다가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는 더 그 이상의 고통을 받는다고 가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족들이 겪는 부담에 대한 국가의 대책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의 도움 뭐가 있을까요? 치매 환자를 주로 돌보는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이 또 배우자, 또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가장 힘들다,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365일 하루도 좀 편하게 집을 비울 수 없다. 좀 쉴 틈,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책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치매 가족들의 돌봄 노동에 숨 쉴 틈을 주기 위해서 올 7월부터 치매 가족 휴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단기로 맡아서 이제 보호해주는 단기 요양이나 24시간 방문 서비스를 좀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는요. 그런데 사실 그런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실제로는 대기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서비스 제공 기관을 1,7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중앙치매센터 서비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예, 중앙치매센터의 서비스는 아니고요. 예. 국가에서 주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예. 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1899-9988 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그 치매 가족에 대한 상담을 1대1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치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그 치매 환자분들이 그 자주 보이시는 여러 가지 뭐 망상이라든지 의심,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 새벽 1시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치매 가족분들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예, 1899-9988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번호 1899-9988로 상담 주시면 되겠고요. 치매 안심센터하고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치매 안심센터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매 안심센터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매 안심센터는 지금 전국에 얼마나 되나요?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단위에는 모두 있다고 보시면 돼서요. 전국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치매 안심센터도 중앙치매센터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나요? 중앙치매센터는 사실은 그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치매 안심센터는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지만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그리고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치매센터 변선정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시죠. 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승 디지털 사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디지털 대장간인데요. 대장간하고 디지털이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디지털 대장간은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등 51종의 첨단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방문객 1만 명이 넘는 시제품 제작소입니다. 네.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장비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제 제품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효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뚝딱뚝딱 뭐 이런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왜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대장간이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끌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장하고 또 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용산구 원효전자상가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4월 17일에 이전을 해서 개관한 서울 디지털 대장간은 기존 공간보다 약 50평이 넓어진 공간으로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유 장비에 산업용 프린터 13종 24대의 이용자 맞춤형 장비를 추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장간의 내부는 사용 빈도가 높은 장비로 구성된 디지털 장비룸,
금속 가공을 할 수 있는 금속 가공룸, 섬유 재료를 가공하는 섬유룸, 센서 등 분이 납땜, 전자 부품의 파동 등을 측정하는 전자 제어룸, 목재를 가공하는 목공룸, 도색 및 표면을 처리하는 후가공룸, 도자기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예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3D 프린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금속도 다루고 섬유, 그리고 나무 목공도 다루고, 그리고 도자기까지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지털 대장간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디지털 대장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제품 제작을 원하는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을 한 후에 장비 안전교육을 입수하면 현장에서 멤버십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에 장비와 작업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사용이 서툰 초보자를 위해서 전문 인력 5명이 상주하여서 장비 사용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제작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오셔서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예, 디지털 대장간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홈페이지는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검색 뭐라고 하면 나옵니까?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 그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뜨는군요. 예. 그러면 뭐 공간도 장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디지털 대장간에서는 자체 교육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장비와 장비 사용법과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장비 안전교육, 주요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장비 활용 교육, 그리고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대장간이 창업 생태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디지털 대장간의 모토가 만든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2017년 한 해만 예비 창업가, 은퇴한 엔지니어 등 약 15,000명이 찾았고, 여기서 제작된 시제품 중에 40건 이상이 실제 제품화되었습니다. 네. 디지털 대장간이 장비는 보관하고 있는 공간은 확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장간이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자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제품을 마음 편히 제작할 수 있는 시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대장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디지털 창업과 김태승 디지털 사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고 있죠. YTN 김학모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모입니다. 네, 지하철을 건설할 때마다 지하철 역사 건설을 둘러싸고 말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경기도에서는 요즘에 용인 흥덕역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네, 국토부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또 수원과 용인을 거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가칭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13개 역이 건설되는데 용인 흥덕역을 비롯해서 4개 역의 건설이 최근 추가 건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용인 흥덕역의 건설을 두고 시끄러운데요.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춰 용인시도 최근 시의회의 동의 없이 국토부의 사업 동의 협약서를 제출해서 역사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시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도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을까요? 네, 용인시의회는 우선 용인시가 처음에 시의회 동의 없이 흥덕역 설치 사업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게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시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흥덕역 건설에 시 예산으로 1,58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를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고요. 또 용인시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판교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제로 셔틀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율주행 버스를 당초에는 지난해 12월에 판교에서 시범 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를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운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시범 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행도로에 대한 과속 방지 카메라 등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주행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도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또 6월 지방선거도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다른 일정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해져서 경기 지역의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경기도 노선버스 회사들은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52시간을 맞추려면 운전기사를 지금보다 8,000명에서 최고 12,000명까지 더 늘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보다 운전기사를 60%나 더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 업체 인건비 부담이 3,3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7월 전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나 운행 단축, 또 배차 간격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고 업체들은 말합니다. 예.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거죠.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경기도에 교통 관련 이슈가 참 많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온 현상 때문에 특히 배 재배 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요 배 재배 지역인 남양주와 안성, 또 양주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신고된 올해 배 피해 면적이 600농가 800헥타르에 달합니다.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데요. 경기도 전체 피해 면적의 32%가 넘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배꽃은 입술이 고사하거나 암술이 고사하거나
꽃봉오리가 검게 변하는데요. 예.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 이외에 사과나 다른 과실패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봄 감자에 저온 피해가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재해복구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모 기자에게 경기도 소식 들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선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